무소유의 어떤 진정한 그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그 법정스님 무소유를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외출하려다 보니까 비가 오는데 난을 베란다인가 거기에 안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 비를 맞추기 위해서, 비를 맞추려고 했던가 피하려고 했던가, 그 다시 들어가서 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친구에게 선물했다는 그 스토리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그걸 들으면서 읽으면서 느낀 게, 그러면 그 선물 받은 그 친구는 얼마나 그 부담스럽겠냐. 저는 요새 그 금붕어를 키우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거 정기적으로 물갈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모래까지 깨끗이 씻어주는데, 그러니 뭐 열대어 키우는 사람도 얼마나 더 하겠어. 자연에 있는 자체가 장자식으로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죠.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장자에 있다가 예문이 나오겠지만, 예문이 나오나? 오늘 자료에 있나 모르겠다. 장자는 요 개념 하고서 우리 교재로 들어가죠. 지난번에 갖다 놨는데, 예. 이 천인관계라고 하는 거 조영수 선생님 몇 번 들으셨나? 천의 가장 본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각골문에 처음 보이는 천이라는 글자는 상제라는 뜻이에요. 하늘천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그 뭐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필기해봐야 뭐 던져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갓난아이가 볼 때는 엄마가 하느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엄마가 젖을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죽는 거야. 요새 그 기분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하대요. 그 왜 그 입양을 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입양한 딸인가 아들을 죽게 한 거는 입양 부모의 책임은 맞죠. 근데 거기 이제 의도가 들어가 있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크면서 부모에 대한 감정 변화, 지난주에 틀어준 아버지란 그 애니메이션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점차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감각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하늘이었다가 엄마와 나는 다르다라든가, 나중에 타성장하면 오히려 자식이 엄마를 도와주잖아.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내가 울면은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그랬는데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과 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천의 관계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였고, 아이가 마치 자아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인간도 자기 독립성을 인식하지 못한 단계예요. 상고시대에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알맞게 와서 모내기를 할 수 있으면 농사를 짓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모내기를 못해. 그 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건 뭐 굶어 죽거나 휩쓸려 떠내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씩 크는 것처럼 인간이 인지가 발달하면 어떻게 돼요? 막연하게 불안한 데에서 이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상이 하늘이고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기우제일진에서 비가 오게 하고 많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엄마와 나, 인간과 하느님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자연이나 신의 품에 안겨있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역사의 발달이라는 건 뭐예요? 점차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한 느끼는 인지가 바뀌듯이 인간이 자연이나 신에 대한 그 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둘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나누더라도 가능한 엄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게 이 동양 철학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어떤 자연의 재해라는 데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점차 나오고는 있지만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신의 그 품속에 있을 때 인간은 현실 질서라든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이 행동하고, 그렇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돼요. 스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신비적인 그런 세계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까발리고 나면 허망할 때가 많죠. 좀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신비성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러한 미묘한 감정으로, 남녀관계도 그래요. 결혼해서 이제 애 낳고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나면 이제 신비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때요? 그래도 애틋한 뭐 신비감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을 거야. 이 남자가 나를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해 줄 거야. 이런 착각, 뭐 현실화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과 신의 관계, 기우제 지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꼭 비가 오는 건 아니더라. 이걸 알게 돼요. 물론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어떤 그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마 품에서 나와서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무진장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배도 고플 거고, 그동안 이 가족이라든가 부모의 틀이, 품이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리 성인이 됐더라도 얼마나 많은 울타리가 되는가. 우리 안 선생 잘 느낄 거야. 외울 때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을 극복하고 기우제도 안 지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름대로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독립해서 대인관계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서 조직체계를 이루어 나가는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동호회라든가 어떤 사소한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예. 아무런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체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둘만 딱 무인도에 떨어져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질서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관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가장 원칙적인 단계는 뭐예요? 이전에 누적되어 왔던 관습에 기초하는 거예요. 신은 믿지 않지만 신이 전제된 그런 이전의 세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습관화된 어떤 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공동체 같은데 자연스럽게 어른이 경험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저녁 무렵에 무지개 뜬 걸 보고 내일 날씨가 좋을 것 같다라든가, 이런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에 대한 존경감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신이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차 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의 권위도 안 되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뭐 꼰대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오늘날에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적응이 빠르고, 이 컴퓨터 시대에 보면은 훨씬 더 적응이 빠르고, 제가 봐도 애가 타자 치는 거 보면 손이 안 보일 정도야. 그래도 실수가 없어. 근데 저도 컴퓨터 2세대긴 하지만 가능한 실수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치거든요. 타자를 치더라도. 먼저 걸로 하는 거야? 카페를 보시고 출력을 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서 신의 가장 원칙적인 뜻은 하느님이고, 요게 이제 후대에 인간과 모든 만물을 포괄하는
자연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고, 이게 점차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람 중심을 극대화한 철학이 유교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보다는 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입장에서 그 이념을 극대화한 철학이 도가 철학이고요. 신의 이념을 극대화한 철학이 무가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또 각각 신중심, 자연중심, 인간중심의 철학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유교에서 공자, 맹자, 순자가 그 정도 인간과 자연의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다르듯이 노자, 장자도 달라요. 무가는 하나의 학파로서 공존했기 때문에 크게 전후기로만 좀 구분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이 하나였다가 분리되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괴리되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백가쟁명이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 네. 우리가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종교 인구가 둘 중에 하나는 종교인이에요. 물론 좀 줄어들어서 한 40%, 30%.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종교인이 가장 종교인과 적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일본, 네덜란드가. 근데도 40%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역사가 진전되더라도 종교는 없어질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생겨 먹은 게 그래요, 사람이. 좀 전에 아까도 말했잖아요. 남녀 관계에 있어도 신비성이 있을 때가 오히려 장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합리, 이성에 부합하는, 예, 뭐 속된 말로 객관, 예? 옳고 그름 따지고 뭐 기준, 맨날 이거 따지는 사람 많죠. 반면에 이성에 대비되는 감성의 측면이 있어요. 명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불면증이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뭐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 잠이 안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특징이, 논문 마무리가 안 되면 저는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러니까 논문 한 편을 보통 한 2주 걸려서 쓰긴 하는데, 야, 이거 설계할 때하고 마무리할 때는 거의 뭐 좀 지나친, 예를 들면 한 뭐 30분마다 그 베란다 나가서 담배 필 때마다 아이디가 떠오르면 다시 들어와서 담배 끄고 들어와서 또 한 문단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뭐 논문은 피로 쓴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예요. 예, 영혼을 갈아 넣어서 쓴다. 그게 이제 실감이 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잠이 안 좋을 때 혹시라도 한두 시간 자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내일이 원고 지출 마감이라고 하더라도, 에휴, 뭐 마감 놓치고 전화해서 억지 부려서라도 되면 되지 뭐.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합리적으로 뭐 시간 맞춰 써야 된다, 집착한다, 뭐, 예. 이런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 보기 전날 잠 못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잠자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면제 먹지 말고 재수해서 내년에 시험 다시 보지. 그러면 잠 푹 자고 이튿날 오히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일찍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 이성 합리적으로 사는 시간은 하루에 학교 오는 날을 일지라도 5시간, 예. 나머지는 멍청하게 있거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전철에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전철이나 버스 타고서는 그냥 명상만 합니다. 굳이 달리는 열차 속에서까지 그냥 아둥바둥 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이런저런 멍하니
일어나는 생각에 맡기는 게 오히려 내가 오히려 남은 시간에 짧은 뭐 몇 시간 안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성에 기반한 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거든요. 감성에 기초한 게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자, 우리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철학 전공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개똥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줏대가 있고 신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자기 경험이나 자기 시간과 공간이라는 전제하에서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 고집이라는 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픈데 병원 안 갈 수 있습니까? 저 이번에 한 뭐 병원에 어부인 모시고 2주 동안 2번 가서 뭐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참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예. 내가 아플 때만 그 어부인의 시중을 받았는데 내가 가서 그 핸드백 들고 여기저기 촬영원 내 따라다니고 밖에서 서성거리다 보니까 그런 경험만 있고 오히려 부부관계는 좋아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만 어쨌든 예. 그러면서 보니까 그 병원에 그 요새 못 되는 의사도 있지만 그 의사가 보호자한테 그 설명하는 게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아주 진지하게 한 10분 정도를 설명하고 이러는데 제가 마음속에 우러나더라고요, 진짜. 의사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의학이라는 거.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민간요법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뭐 응급실 가기 전까지는 119 부를까도 했었지만 또 데리고 나오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그래도 응급실 가서 사진이라도 찍어보는 게 좋다. 갔더니 뭐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수술도 하고 다음 주에 또 뭐예요? MRA 말고 뭐라고 그러지? CT인가? CT 한번 찍어서 상황 보고 또 한번 2차 수술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과학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예. 뭐 유기농 가려 먹을 게 뭐가 있어? 제 늘 주장대로. 예, 농약 친 걸 먹음으로써 위를 강화해서 혹시 모른 여러분들 뭐 유기농 좋아해서 뭐해? 일반 식당 가서 그 식당에서 유기농 쓰겠습니까? 예. 김치 절반 이상 중국산 김치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낙천적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제 병원 예를 들었지만 과학 무시할 수 없죠. 우리가 뭐 인공위성이 어떻게 뭐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과학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까 말했죠. 종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철학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 어느 한 면에 뭐 이성과 뭐 감성, 그 다음에 철학이나 과학 이것만 고집하는 이 만능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장자 철학을 이해하게 되면 상당히 자기 만능주의, 어느 하나의 만능주의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여유를 갖고 시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아까 모두 얘기한 그 혜민 스님과 현각 스님의 논란, 또 현각 스님은 또 나중에 또 다른 쪽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화쟁 사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장자가 말하는 천과 이는 개념이 아주 분명해요. 예. 장자에서 천자는 무조건 자연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인자는 무조건 인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결론. 결론을 먼저 알아두세요. 자, 써있자 앞에 있는 부정사는 전체 부정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사자성어잖아요. 주영 선생님 저 한문 특강 합격했죠? 아직 안 봤어? 겸손하신데 번역해봐요. 이면천. 뜻은 여기 적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으로서. 인위로서. 자연을 멸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인위로서 자연을 멸하는. 그렇죠.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인위적인 것을 이용하여 자연을 멸하지 마라. 그 책 제목도 나와 있듯이 장제에 나온 얘기예요. 학의 다리가 길다고 줄이려고 하지 말고 오리 다리가 짧다고 잡아 당겨서 늘리려고 하지 마라. 장자는 그래서 명정론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은 주어져 있다. 외모도 그렇고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람이 뭐 육손이가 되든 아니면 소아마비로 태어나든 바보로 태어나는 모든 거를 장자는 운명, 자연의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절대 그걸 인위적으로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장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니까 정치나 윤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 정치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번뇌가 생긴다. 부조리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비교하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장자 입장에서 보면은 유교적인, 법가적인, 인위적인 모든 걸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죠. 장자 철학의 특징은 분명히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내가 지금 빈손으로 와서 강의하고 있네. 장자 그 인트로 읽으세요. 장자, BC 29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의 저서이다. 전문 6만 5천 여자이며 내편 7편, 외편 15편, 자편 11편 등 모두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자 33편 가운데 장자 자신이 쓴 것은 내편 7편뿐이고 외편과 자편은 후세의 장자 악파 사람들이 장자에 가탁해 썼다는 것이 통설이다. 장자가 살았던 연대나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사기에 따르면 장자는 몽현 사람으로 이름은 주이고 옛날에 몽현의 엄나무 밭을 지키는 관리였다. 그리고 위나라 해왕, 제나라 선왕과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한다. 위나라 해왕의 재위 시기는 BC 370, BC 319년이고 제나라 선왕의 재위 시기는 BC 319, BC 301년이므로 장자는 BC 4세기 후반에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장자의 경력에 대해서는 장자의 외편과 자편에 아내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에피소드나 그의 가난에 대해 말하면서 감하후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는 이야기, 명마를 입고 위나라 해왕을 만난 이야기 등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사기에는 장자를 재상으로 삼으려는 초나라 위왕의 요청에 대해 진흙탕의 등으로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로 보기 좋게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장자는 만물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를 도라 하고 그 도에서 보자면 모든 사실에는 구별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 도와 일체화하는 것, 곧 무심의 경지에 들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위한 수양을 심재, 좌망이라고 했다. 또한 자연을 훼손하는 인위적 행위를 배척하고 인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실제로는 유용하다고 말했다. 훗날 장자는 무위자연의 처세 철학을 주장하는 노자와 일체화되어 노장 사상으로서 후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예. 먼저 편 분류 보세요. 장자는 33편인데 보통 내편, 외편, 자편으로 구분하고 이건 장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내편 하면 원래 저자가 저술한 부분, 외편은 제자들이 저술한 부분, 그 다음에 자편은 후학들이 그 증보한 부분을 보통 자편이라고 그래요. 대체로 우리 책에 있는 설명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오히려 이 장자의 앞 두 편이
첫 편이 소요유예요. 이게 장자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경지인데요. 소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거니는, 그러면서 논일유자잖아요. 이게 황 선생이 놀러 다닌다고 그러죠, 학교. 예, 이 장자의 오염이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물론 편인데, 이 두 편의 거의 그 우화도 있지만 장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자가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근데 현대 학자들 가운데는 오히려 마치 노자 도덕경이 그 문체가 세련된 것이 오히려 후대에 다른 사람이 재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게 80년대까지 주장이었었고, 90년대에 주간본 노자가 발견되면서 이 주장이 합리적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노자 도덕경은 다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전국 중기 이후에 재정리된 판본이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런 걸 기초로 하면 오히려 외편, 자편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 외편이 오히려 장자가 기술한 것이고 내편이 제자들이 재정리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인트로에서 여러분들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연과 인위라고 그랬죠? 도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천과 인, 천도, 인도 하면 뭐예요? 장자가 말하면 천도는 아무런 간섭이 없는 자연스러운 무의자연을 의미하는 거겠고, 인도는 뭐겠어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모든 것이 이제 인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도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다스린다, 윤리를 다스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법칙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라는 말은 천도로라는 말로 쓰이면 노자나 장자가 좋아하는 무의자연의 의미가 되지만, 인도라는 말이 될 때는 이에 상반되는 인위적인 도라는 의미가 돼서 장자학파에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기 열전에 나오는 그 우화는 초나라 재상이 후한 패백을 갖고 와서 장자를 재상으로 초빙하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장자 33편의 우화, 뭐 몇수백 편의 우화가 있는데, 그 우화에 보면은 그 모든 뭐 전설, 뭐 요순 시대에서부터 공자, 뭐 노자,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지만 다 장자의 아바타일 뿐이에요. 장자가 볼 때는 심지어 노자도 허접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공자한테 문답을 할 때 공자가 코멘트를 해주면 장자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거꾸로 공자가 오히려 제자들한테 조언을 받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죄다 설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 공자 노자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노자는 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여요. 증 안 되면 장자가 전면에 등장해요, 결론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실존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또 그 무의자연의 경지에 있는 도인들의 명칭은 주로 장애인들, 절름발이라든가 뭐 육손이라든가, 우리 나이로 보면 허리 굽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인으로 등장을 해요. 오히려 잘난 척하는, 그러니까 명칭 이름에 장자의 의도가 다 그 감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면 몇 가지 나올 거예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따 나오겠지만 북해약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하백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벌써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딱 있어요.
황하의 우두머리. 이건 뭐예요? 북쪽 바다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의 문답을 보면 하백은 늘 북해학한테 충고를 듣는 거죠. 마치 작은 틀에 얽매여 있는 황하의 신하고 북해의 신하고 레벨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주인공의 명칭에 장자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인들이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굽히고 도를 묻는 게 이 우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를 읽다 보면 참 여러 가지 깨우치게 하는 점이 참 많다. 그 다음에 소유와 재물론 편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모든 것은 인위적인 가장 큰 특성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눠서 준다라는 그런 나눔 아니고요. 구분.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비교가 나온다. 비교가 나오면 자연을 훼손시킨다라는 게 노자나 장자학파의 기본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송미교 선생이 하나 읽죠. 대붕도남이던가요? 대붕도남, 북녘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그 크기가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다. 이 물고기가 변해서 곰이라는 새가 된다. 그 등넓이는 몇 천 리가 되는지 알 수 없고 힘차게 날아오르면 날개는 하늘을 덮는 검은 구름과도 같다. 이 새는 바다에서 큰 바람이 있는 계절이 오면 천지라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괴이한 일들이 실려있는 재해라는 책을 보면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삼천리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말리 하늘을 날아올라 6개월 동안 쉼없이 날갯짓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상에서는 아직 생명체의 입김이 가득하다. 그러나 하늘은 하얗다. 그 빛깔은 하늘의 본래 색깔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그렇게 보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구말리 먼 하늘에서 붕이 내려다보는 이 지상세계도 파랑색일 것이다. 물이 깊지 않는 배를 띄울 수 없다. 한 잔의 물이 마루에 되면 작은 풀잎이 붓처럼 뜰 수 있지만 거기에 잔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닿고 만다. 물은 얕은데 배는 크기 때문이다. 하늘을 나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날개를 띄워 울릴 힘을 얻을 수 없다. 구말리 높은 하늘에 올라야만 붕의 날개가 강한 바람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붕은 바람을 타고 날아올라 푸른 하늘을 등지고 자유롭게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매미와 비둘기가 그 붕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해도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 끝에도 못 닿고 때로는 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데 어찌 구말리 먼 하늘까지 올라 남쪽으로 가려 하는가. 정말 웃기는 놈이다. 교회로 소풍을 나가면 하루 세 끼만 있으면 충분하지만 백리길을 가려면 하룻밤 동안 곡식을 찌어야 하고 천리길을 가려면 3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조그만 날짐승이 대동의 비상을 어찌 알랴.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조규는 밤과 새벽을 모르고 매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이런 것이 짧은 수명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 동안은 잎이 피어나 바람을 보내고 또 500년 동안은 잎이 지는 가을로 1000년 동안 단 한 줄의 나이트를 만든다. 아득히 먼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8000년 동안은 봄이고 또 8000년 동안은 가을이었다. 그런데 지금 고작 700년을 산 팽조는 장수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본받으려 한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야. 네. 그 번역판을 읽어도 좀 다가오는 점은 있죠. 예. 원문 중요한 것만 좀 잠깐 보죠. 장자 첫머리에 나오는 거. 대붕도남. 사자성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두 글자 도남이라는 성어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도모할 도자예요. 이럴 때는. 남쪽을 도모하다. 남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웅지를 품고 있는 사람을 보통 도남한다고 그러죠. 우리 안 선생 도남하고 싶지?
대구 가고 싶지 않아? 대구는 가고 싶은데. 그거 도남이지 그건. 대구가 북쪽인가? 응, 그렇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도남을 하네 우리 저 안 선생은. 그렇죠? 예, 북쪽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번역판은 약간 의역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번역해 드릴게요. 그 이름은 곤인데 곤의 크기는 그것이 몇 천인지 모른다.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예, 변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이 붕이다. 이제 붕새라는 뜻이죠. 예, 붕의 그 등은 몇 천리가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 뭐 붕의 그 날개겠죠. 예, 등의 그 날개는 몇 천리가 되지도 못한다. 노하여 날개친다. 이 노자는 여기서는 화가 난다는 게 아니라 힘차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도 사기를 북돋을 때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막 기합을 지르 그런 의미예요. 힘차게요. 힘차게가 낫겠네요.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마치 하늘의 구름을 들이울 숫자잖아요. 구름을 들이운 것처럼 뭐 컴컴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이 새는 바다 해풍이 불면 장차 이 옮길사자죠. 남쪽 바다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남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이다. 아주 그 자연의 늪이다 이런 의미겠죠. 재해라는 것은 기록할 지자예요. 괴이한 걸 기록한 책인데 그 재해에서 말하기를 대붕이 남쪽 바다로 옮겨갈 때는 물이 삼천리를 치고 거의 뭐 최대의 태풍이 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힘차게 날아올라 구만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6개월 가다가 6개월로서 휴식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이륙을 하게 되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야마는 아지랑이에요. 아징해라든가 아지랑이나 티끌은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거죠. 생물이 숨을 쉬면서 서로 불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는 기철학자입니다. 예. 하늘이 푸른 것이 그 본래 색인가? 그 멀어서 이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가?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파란색이 된다면 하늘을 위해서 지상을 내려보면 파래야 될 것이다. 안 팔았던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렇죠? 장자 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뭐 비유가 참 재밌죠. 예. 물의 쌓임이 두텁지 않으면 그것이 큰 배를 부담하는 것에 힘이 없다. 그러니까 움푹 파인 위에다가 한 잔의 물을 부으면 티끌이 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 요만한 거기다 물 부으면 티끌을 넣으면 티끌은 배가 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잔을, 원자는 어지의 준말이잖아요. 거기에 잔을 설치하면 엎어진다. 물이 얕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 바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새가 그런 시도를 한다는 거 보면서 여기 보면 이것도 많이 인용하는 거죠. 이제 스르람이죠. 거기 우리 뭐라고 했나? 매미라고 했나? 매미와 비둘기가 붕새를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힘차게 날아올려도 뭐 느릅나무가에서 그치고 때로는 도달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뿐인데 어떻게 저 구발리를 가지고 남쪽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소지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적게 수명이 짧은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걸 하느냐? 조균이 아마 이게 저 아침버섯인가 봐요. 아침에만 잠깐 올라오는 버섯. 금음이나 보름을 모른다. 당연하죠.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사람들한테 먹혀버리고 마는데, 예? 며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이용해요. 해고 부지춘추. 매미나 스르나미는 봄과 가을을 모른다. 여름 한철 딱 나오기 때문에
가을 한철 딱 나오는 쓰르라미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시공간에 얽매여서 다른 세계가 있는 거 막연히 있다고 생각해도 알려고 하지 않죠. 뭐 초나라의 남쪽에 이거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예, 뭐라는 나무가 있는데 500년을 봄으로 삼고 500년을 가을로 삼는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있는 저는 이제 적어도 여러 해를 사는 나무들이나 이 사람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시기에 오늘 저 조 선생님이 대추차를 갖고 오셨는데 대춘이라는 큰 대추나무가 있었나 봐요. 예. 이 대추나무는 8,000년을 봄, 8,000년을 가을, 그러니까 8,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가장 공인된 오래된 나무가 저기 성균관에 있는 600~700년 된 은행나무. 아 진짜 그거 그렇게 닌게로 죽으는데 얼마나 살라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이제 갈라지고 갈라진 데다가 막 시멘트 이제 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던데 가지를 또 받쳐주기도 하고. 근데 장자가 보면 그것도 한마디 할 것 같아.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그 은행나무를 왜 인위적으로 닌게를 주다니 이런 인위적으로 자연을 멸하지 말라고 했건을. 그런가 하면 올해 그 큰 태풍 때문에 동남아 미국은 뭐 역대 최고의 사이클론, 토네이도 이걸로 문화재나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야, 중국은 뭐 몇천 년 된 문화재도 사라지고. 예. 아, 이런 것들이 대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500년을 그 주기로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나무, 그 다음에 대춘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인간이 장수할 때 맨날 외치는 게 팽조를 외치거든요. 팽조가 뭐 3,000년 살아내니 뭐 600년 살아내니 이런 얘기가 책마다 늘 장수의 대명사가 팽조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뭐 노자의 스승이다라는 설도 있고 상당히 이게 그 거론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팽조는 곧 지금의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중인들이 그것에 짝하려고 하는데 또한 서글픈 일이 아닌가. 팽조 같은 사람한테 비교가지고 몇백 년 더 살고 싶고자 아둥바둥 되는 걸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500년, 8,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참 우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장자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지금 쓰르람이나 매미나 비둘기들이 붕새를 비운다고 해서 붕새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상대적으로는 쓰르람이나 매미보다는 붕새가 거시적이고 분별을 넘어서서 남쪽을 알고자 날아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죠. 근데 장자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요 뒤가 생략돼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새는 바다 해풍이 운행되면 장차 남쪽 바다로 옮겨가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태풍을 기다려. 장자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건 뭐죠? 나눈다는 거거든요. 야, 나는 네가 사과해 줄 줄 알았어. 난 네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 줄 줄 알았어. 이걸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예전에 숫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아이고, 제목을 모르겠다. 내가 대충 얘기하면 우리 빠른 안성이 알겠지. 아, 가사도 까먹었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나의 사진을 보면서, 요즘에 그 자네 여자가 왜 속을 패는지 처음 알았다. 왜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어. 이런 가사 있잖아. 옛날 노래는 잘 몰라서. 그래, 이제 늦지 않았어. 뭐 이런. 그게 뭐지? 이것도 내가 또 틀어줘. 한 소절
아니 내가 이 성대결절 수술해서요. 이 저 완전 시조야 시조. 내 딴에는 상당히 그 감정을 넣어서 한다고 해도 오늘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보면서 왜 거기 해봐. 오늘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은 딱 나올 거야. 놓인 사진을 보면서 보고 오늘 안 나오는데요. 그래 나중에 봅시다. 아니 사랑하면 그래 늦지 않았어. 그래 맞아 그걸 몰라? 녹색지대. 그 격조가 있지 않냐? 내가 녹색지대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 뒷부분은 아는데 이 부분은 잘 근데 딱 안 떠오른다는 거는 애절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가사가 얼마나 애절해요. 아 몰랐었어 나를 용서해. 어. 준비한 이별이야. 아니 늦지 않았더래요. 그래 늦지 않았어. 예. 아 노래 제목이 그래 늦지 않았어. 아니 조영 선생님 그런 가사 안 좋아해요? 낭만이 좀. 송미교 선생님도 이 노래 몰라? 들어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서 이거는 이제 적어도 5, 60대 너를 찾아가. 책상 위에 놓인 맞아요. 예. 아, 나중에 혹시 노래방 갈 기회가 있으면 연습해서 불러. 그러면 내가 또 한 차수 더 따라갈 수도 있잖아. 연습해 볼게요. 아니 그 가사를 보다시피 진짜 자기가 마음속에 있었으면 자기가 먼저 사랑을 하면 여자가 고민 안 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이게 기다리다 보니까 여자도 초췌해지고 남자도 가슴 달아. 사실 그게 남자들의 심리가 대부분 그래요. 혹시 고백했다가 차일까봐 남자가 또 이 자존심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미녀를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그걸 캐치가 안 돼. 근데 요즘은 뭐 여자들이 먼저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니 뭐 할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붕세도 아닌 거야. 붕세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쪽 바다로 가려고 시도를 하는데 못 날아. 날개가 5천이나 되잖아. 태풍이 불어야 이륙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지 못하니까 오히려 참새나 스르람이 매미한테 오히려 비웃음 당하는 거야. 쟤 저기서 뭐 하냐? 예. 크기만 뒤딱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네가 어찌 붕세의 뜻을 알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고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저 한신도 쓴 용어고 유방이 항우가 어렸을 때 원래 깡패였거든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제비나 참새가 이거 어째 안자예요? 왜 자꾸 잘 안 나오는 걸 짚지?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 뜻을 이루면 모를까? 결국은 붕새처럼 앉아가지고 매미나 참새들의 놀이터에 끝날 수가 있죠. 예. 예,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이 동방대에서 벗어나면 훨훨 창공을 나는 날아서 대구까지라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붕새가 되셔야죠. 저야 이제 뭐 동방대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륙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한테 길을 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창공을 훨훨 날아서 아래를 좀 오시할 수 있는 우리 이상의 그 오감도 원래 그 조감도인데
그러니까 자기 틀을 벗어나서 이게 본다라는 게 참 쉽지 않고, 제가 요즘은 벗어났습니다만 임사체험 유튜브에 동영상들 많이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죽었다고 난리치는 가족들의 모습이나 의사들이 주고받은 내용을 다 기억하는데, 공중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동서양 임사체험이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서양에서 교통사고 나서 가족과 전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입장, 아주 유명한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 엄청 많이 읽혔더만. 임사체험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책뿐만 아니라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죽지 아니라고 아둥바둥대고 이런 거보다는 나 역시도 객관화시켜서, 나의 생명 또한 가끔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시도하다가 실패한 게 뭐냐면, 잠이 좀 잘 안 올 때 오히려 나를 하나 또 복제를 해가지고 위에서 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는. 불면증 난 20년도 더 걸렸어요. 지금도 잘 못 자요. 좀 자다 일어나면 좀 자다 일어나. 별짓 따위도 안 되더라고. 예, 좀 쉬었다가 남은 부분 더 하죠.